급여는 위로 올라갈수록 세금이 확 늘어나요. 임시로 정해놓은 세금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방금 말씀 주신 뭐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부가가치세도 있고 뭐 종합소득세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자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요, 처음 맞닥뜨리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랑 소득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요거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럼 사업자를 내게 되면 내가 이제 이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낼 수도 있고 간이 과세자로 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구별할 때 좀 매출액이 적은 사람은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매출액이 좀 일정액 이상이 되는 사람은 일반과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종합소득세에서 봤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일반 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거래 시마다 발생하거든요. 대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이런 거는 거래 시마다 발생해요. 이 부가가치세 말고 저희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소득세가 있어요. 근데 이 소득세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소득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이 부가가치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없어도 거래를 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내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발생해요? 그 의아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데, 소득이 크게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분류과세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종합과세는 뭐고 분류과세는 뭐냐? 종합과세는 이렇게 한 바구니 소득을 다 합산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렇게 매년마다 뭐 이자, 배당, 근로, 그 다음에 사업, 연금, 이거를 매년 한 바구니에 넣어서 합산을 해서 종합해서 신고합니다. 매년마다 종합해서 과세하겠다. 이게 종합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종합과세인 거고, 그럼 분류과세는 이 주위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도랑 퇴직, 양도는 양도끼리, 그 다음에 퇴직은 퇴직만 이렇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그 다음에 연금, 기타 소득은 매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매년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0일까지 발생한 거를 합산해서 신고하게끔 돼 있고, 양도랑 퇴직은 그럼 왜 합산을 안 하냐? 양도소득은 물론 우리가 오래 사서 오래 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년에 걸쳐서 갖고 있는 이제 소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걸 한 20년 갖고 있었다. 20년 갖고 있었는데 한 20억 이익이 발생했어요. 차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20억 차익이 발생한 거를 여기 종합소득에 합산해 버리면 갑자기 세금이 너무 많이 누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발생한 소득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너만 세금 계산할게 라고 해서 얘는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퇴직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퇴직소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발생한 소득도 아니고 오랜 기간 걸쳐서 발생한 소득인데, 이거를 여기에 합산해서 신고해버리면 세금이 너무 과중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요거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만 따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매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 종합소득이 어떻게 되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이 사업에는 이제 뭐 부동산 임대도 여기다가 포함한 걸 말해요. 그러면 이자는 이자 총수익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자를 받은 금액에서 보통 다 여기에 경비를 빼줘요. 은행에 이자 받는 거에 내가 따로 지출하는 경비는 없잖아요. 여기는 경비를 빼주는 게 없다. 이자 그 받은 금액 자체가 나의 이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배당도 빼주는 금액이 없어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따로 지출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배당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은 이제 총수익 금액, 즉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에서 뭘 빼주냐? 비용, 경비.
뺀 거를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에 들어간 지출액,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빼주고요. 근로소득 받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근로소득 공제라는 일정한 비율을 빼줘요. 예를 들면 500만 원까지는 급여 500만 원까지는 70%를 빼주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70%인 350만 원 빼줘서 내 근로소득은 얼마가 되냐면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급여가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소득은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니까. 500만 원까지는 70%, 뭐 이제 500에서 1,500까지는 뭐 30%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떨어지거든요. 급여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소득 공제가 위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 1억 넘으면 뭐 근로소득 공제를 2%, 3%밖에 안 해준다든지, 뭐 1억 초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주는 금액이 뭐 거의 미미한 거죠. 그러면 그 이상 되는 거는 거의 순수 급여가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뗄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1억에서 2억이 됐다고 해도 이익률은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익률이 10%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매출액이 1억에서 2억이 돼도 이익률이 거의 10%가 나올 거란 말이죠. 내가 매출액이 늘면 는 만큼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급여는 그렇지 않아요. 급여는 그 급여를 많이 받으면 그 윗부분은 이제 빼주는 공제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까 500만 원까지는 70%나 빼줬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는 뭐 30% 빼주고, 그 15% 빼주고, 뭐 5%, 3% 막 이렇게 조금밖에 안 빼주니까 급여는 위로 올라갈수록 세금이 확 늘어나요. 그러면은 사실 많이 벌어도 번 것 같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공제율이 계속 적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근로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깜짝 놀라죠.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하는데 이제 나중 되면 이 정도 나오겠니? 그러려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같은 매출액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는 필요경비가 더 많긴 하겠지만, 이제 동일한 이제 매출액이라고 하고 급여라고 하면 당연히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이. 그래서 자, 연금은 마찬가지로 연금 소득공제를 빼줍니다. 이것도 일정 비율을 빼주고요. 기타 소득은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줘요. 기타 소득은 내가 이제 기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들, 그게 이제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그거를 빼줘요. 근데 이제 어떤 기타 소득은 내가 필요경비가 없어도 최소 뭐 60% 빼주는 것도 있고, 뭐 80% 빼주는 것도 있고, 아예 안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경비가 없으면. 그래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 이걸 다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저 기타에 들어가는 네. 소득은 혹시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상금이나,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일시우발적인 거, 강의를 가끔 일시적으로 하면 기타 소득이 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그렇지만, 출강 강의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강사가 사업 목적으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 사업장에는 한 번밖에 안 갔지만 이 사람은 강의가 주된 사업인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뭐 여기도 한 번 하고 저기도 한 번 하고 매년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의가 사업 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면 사업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우발적인 게 아닌 거죠. 가끔 어쩌다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로 강의를 하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이 돼요. 그러면 아니 기타 소득이랑 사업 소득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일단 사업 소득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원천 징수할 때 3.3%를 떼고요. 기타 소득은 8.8%를 떼요. 그런데 이 이자와 배당 소득이 저는 지금까지 소득이 있을 때 이자 한 번도 같이 신고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이자와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산은 되는데 그냥 합산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합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랑 배당 소득이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어야 돼. 얘네는 2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만 이 넘는 부분에 한해서 합산되는 2천만 원까지는 합산이 안 되는데 대부분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이 안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합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발생하는 소득은 대부분 근로 아니면 이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업소득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종합소득 금액을 신고하는 건데 내가 이것도 없고 뭐 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사업소득만 신고하게끔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사업소득만 어떻게 신고하냐?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소득에 발생한 총 매출액에서 이 필요 경비를 빼서 카드 매출도 있고 온라인 매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금 매출, 계좌이체 매출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부가세 신고한 거를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경비들, 내가 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들을 다 이제 합산해서 뺐더니 나 이익이 얼마 났습니다. 사업소득이 얼마입니다. 라고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러면 저는 회사도 다니고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장 하나 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거고요. 이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했는데요. 연말정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근로소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을 내면 소득세를 내면 사업 그리고 근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과 근로를 5월달에 종합소득세 때 너네 다 5월달에 해 이래버리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세무공무원도 바쁘고 막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언제 한다? 2월달. 2월에 따로 작년에 이제 급이 얼마인지 확정됐지? 근데 여기는 딱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금액, 이 공지가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 딱 나와요. 1년치 급여만 나오면 이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들어가서 사람마다 뭐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뭐 보험료, 의료비, 뭐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걸 다 빼서 먼저 종합소득세처럼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뭐만 계산한다? 내가 근로소득만 있는 걸로 생각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급여를 매달 받잖아요. 그럼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았다요. 그 세금을 간이세표라는 표에 따라서 급여가 200만 원일 때는 세금 얼마야? 뭐 250만 원일 때는 얼마야? 350만 원일 때는 얼마야? 이렇게 해서 임시로 정해놓은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이세표에 따라서 먼저 세금을 거두거든요. 제가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 임시로 떼간 거니까. 그래서 이 연말정산을 2월달에 할 때 1년치 총 급여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 급여 때문에 발생한 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근로소득 금액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개개인별 아까 사용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이제 간소화 자료 그 다음에 간소화 자료랑 인건비, 그러니까 부양가족, 인적공제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건데 부양가족 이런 거를 다 반영해서 실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누구는 그렇죠. 환급 받고 맞아요. 누구는 막 더 내주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여태까지 뭐 매달마다 세금을 내긴 하지만 네. 그럼 간이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간이세표에 따라서 임시로 먼저 냈던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납부해야 될 세금 계산해 봤더니 이게 얼마인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결정세액이 되는 거예요. 결정세액. 그러니까 실제 내가 결정된 세금이 이 금액이에요. 근데 내가 납부한 세금이 기납부세액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용어는 차가감 거기 이제 실제로 원천징수 영수 중에 차가감 납부세액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더 내야 되냐? 돌려받아야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결정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세금이 100만 원이 결정됐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미 낸 세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 돌려받고. 그렇죠. 400만 원 돌려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차감에 마이너스 4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기부금이라든지 뭘 빼고 줬어요. 세금 환급이 4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400만 원 환급 좋다 라고 끝낼 게 아니라 아직 얼마가 남았어요? 결정세액 100만 원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1년 동안 세금을 얼마 낸 거예요? 100만 원 낸 거예요. 왜냐 100만 원 결정된 거니까. 근데 내가 500만 원 미리 냈기 때문에 400만 원 돌려받는 것뿐이지 세금을 안 낸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낼 게 없다고 하면 이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결정된 거예요. 그럼 400만 원만 돌려받으면 돼요. 그런데 아직 내가 자료 더 줄 게 있어요. 뭐 기부금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주게 되면 결정세액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내려가죠. 그러면 돌려받을 세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연봉이 3,600만 원인 사람이랑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랑 연봉이 3,600만 원인 사람이 무조건 적냐 세금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인 사람이 세금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로자분들이 진짜 네. 그 절세에 대해서 배워야 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